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매스랑 폐기물 에너지 두 개를 구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두 개는 실제로 목적 자체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바이오매스하고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산업, 친환경 발전이랑 무엇과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일단 친환경 산업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건 어떤 게 있었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양 온도차 이런 것 등이 있었고 제일 유명했던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였지? 풍력과 태양광이 있었다 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발전을 얘가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전기를 이런 방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자동차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태양빛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자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바이오매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바이오매스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석유 산업에서 하고 있었던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땅에 있는 석유를 캐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상 전체에는 탄소가 많아진다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그러면은 탄소 배출만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워가지고 무언가 석유를 만들면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서 석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산업이 별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석유를 만들어보자, 석탄을 만들어보자의 개념으로 가는 게 바이오매스 산업이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산업은 크게 네 가지가 보통 있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연료가 네 가지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일 먼저 뭐가 있지? 휘발유, 경유, LPG, 석탄 이거를 하나하나 대체하거든요. 이 중에서 휘발유를 대체하는 게 바이오 에탄올, 경유를 대체하는 게 바이오 디젤, 그 다음에 LPG를 대체하는 게 바이오 가스, 석탄을 대체하는 게 목재 펠릿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얘네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가 아니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란 무엇을 말하냐? 식물,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발효시켜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연료로 만들었다. 즉 얘네들을 태워서 요런 거 아니면 이거 해초 이거는 가축 분뇨입니다.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이용해서 연료, 여기서 말하는 연료 무엇이다? 화석 연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매스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무엇을 대체해 볼까요? 바로 휘발유를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휘발유를 대체할 때는 무엇을 만들어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은 술이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탄올이 우리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자동차 많이 휘발유를 넣는다.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에 소주를 붓는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물론 소주는 요새 도수가 좀 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에탄올 100%를 원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 소주 같은 경우에는 10몇 %죠. 그래서 물이 좀 많아서 좀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가긴 가요. 물론 나중에 고장이 나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 술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답니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하지. 이 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녹말식물이에요. 녹말식물 대표를 말하면 쌀, 아니면은 옥수수, 아니면은 콩, 아니면 사탕수수 얘네들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재료들을 재분해해가지고 액화해서 당화해서 발효해서 증류하면은 나오는 게 뭐다? 여기 말하는 게 실제로는 나오는 재료가 술이에요. 술, 에탄올인데요. 이 에탄올을 자동차에다 넣으면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체 어떤 나라에서 많이 만드냐?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일단은 이 생산량이 많아야 되겠지.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로 만드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탕수수가 보이냐? 사탕수수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브라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라에서 바이오 에탄올 산업은 제일 크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요 생산국 옥수수를 활용한 미국과 사탕수수를 활용한 브라질이 가장 대표적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전분과 당분 작물을 발효해서 에탄올을 추출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만드는가 굉장히 비슷하냐? 술을 만드는 공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굉장히 비슷하다 뿐 아니야.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뿐이지 실제로는 술을 만든 거랑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 바이오 에탄올과 휘발유가 아예 성분이 똑같냐? 똑같진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네들의 분자 구조를 봤을 때 바이오 에탄올이 이 석유보다 산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분자 화합물이 안에 보면 산소가 조금 더 많단 말이에요. 산소가 많은 거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지. 왜냐면은 우리가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 있다 했지. 뭐였지? 연료랑 발화점 이상의 온도랑 산소가 필요하다 하는데요. 이 산소가 아예 연료 자체에 내장이 돼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발화가 우리가 불이 잘 붙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바이오 에탄올로 바꾸잖아요. 연비도 더 잘 나오고요. 출력도 더 좋아요. 대신에 문제점 뭐냐면 산소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기존에는 우리가 휘발유가 지나갔을 때 문제가 없게 만드는데 산소가 많은 이 바이오 에탄올이 지나가다면 얘는 부식이 좀 일어나는데 해서 연료 계통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괜찮다. 그래서 휘발유랑 비교해 봤을 때 분자 구조에 무엇이 많다? 산소가 많아가지고 완전 연소에도 유리하고 그로 인해서 완전 연소가 잘 되면은 무엇이 안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 말하면 불연소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거든. 일산화탄소도 많이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매연도 유독 물질 매연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차량의 출력도 당연히 좋아진답니다. 완전 연소가 잘 일어날수록 한 번에 빵빵거리면서 자동차의 출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 에탄올이 조금 더 잘 나간답니다. 자, 대신에 그래서 차량 계통의 연료에서 부식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게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먹는 거잖아. 먹는 거 가지고 연료화 시키면 이게 왜 나쁘냐면은 먹는 게 남아돌 때는 상관없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게 남아돌진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먹는 게 남아도는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나 우리가 식량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남아돌지만 반대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굶어 죽는 나라에서 식량이 많이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수입 단가가 높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옥수수가 100만큼 생산돼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한 10 정도 사용을 하고요. 90 정도를 수출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바이오에탄올을 이제 산업의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10만큼 우리가 쓰다가 이제는 30만큼 우리가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바깥쪽으로 수출하는 게 70으로 줄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90만큼 할 때보다 70만큼 했을 때 당연히 바깥쪽으로 풀리는 양은 줄어들게 될 거고 풀리는 양이 줄어드는데 각 나라에서 먹고 싶은 양은 똑같을 테니까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옥수수 같은 걸 비싸게 사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비싸게 사온다 또 돈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옥수수를 만들어서 만든 이 바이오에탄올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실제로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에탄올을 만든 그 바이오에탄올의 그 1리터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석유의 양을 봐보잖아요. 거의 1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유리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점이 큰 단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식량의 연료화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뭐냐면은 꼭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걸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목질계 자원 쉽게 말하면 나무를 가지고 바이오에탄올을 만들면 안 될까? 실제로 현재 될까 안 될까?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는 셀룰로스라고 말하는 거를 녹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셀룰로스를 녹말로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넘어간다면은 바이오에탄올을 조금 더 쉽게 생산할 수 있고 식량의 연료화도 막을 수 있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도 연구 중이냐면은 꼭 육지에서만 생산을 해야 되냐 바다에서 생산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해초를 연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해초들 중에서도 기름기가 좀 많은 해초들이 있다면 기름기가 많은 해초를 키워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바이오에탄올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대로 나누거든. 이런 녹말계 식량을 가지고 하는 걸 1세대 이런 걸 우리가 2세대, 이런 걸 보통 3세대라고 나눠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산업이고요. 이걸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에탄올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오에탄올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경유예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만드냐? 그냥 기름으로 대체하면 돼요. 무슨 기름? 콩기름, 유채기름, 해바라기 기름 아니면은 포도씨 기름. 그러면 만약 이번에는 반대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가 경유가 들어간다. 근데 경유가 다 떨어졌어. 근데 마침 봤더니 카놀라유가 있어. 카놀라유를 막 콸콸콸콸 자동차에 넣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놀랍게도 가요.
물론 얘도 문제가 생겨. 왜냐면은 일반 경유보다 카놀라유가 만져보잖아. 약간 끈적끈적거려. 이 끈적끈적거리는 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일단은 가긴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이오 경유를 만드는 방법은 이 끈적끈적한 성분만을 따로 떼내고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경유라고 부르거든요. 바이오 디젤은 그래서 실제로 만든 이 끈적끈적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굳히면 이게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비누가 나와요. 그래서 비누를 만드는 공정과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공정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떤 나라에서 많이 만드느냐?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만들어요. 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유럽 위에 국가들 같은 경우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이름을 까먹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오는데 이 중간 아래 독일이라든지 독일 근처에 있는 나라, 독일, 이탈리아 이쪽 근방의 나라들은 석유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우리가 유채 같은 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원 있잖아. 공원에 유채를 키워. 그 공원에서 나온 그 유채를 나중에 다 꼭 구경한 다음에 그 유채 씨를 싹 다 걷어가지고 집을 짜내. 그래서 그 집을 짜내 이 기름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이 바이오 디젤을 자동차에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콩을 가지고 이용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콩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실제로 바이오 에탄올보다 더 쉽거든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각종 기름을 알코올과 반응을 시키면 돼요. 알코올과 반응을 시키잖아요. 알코올을 우리가 식물유를 넣고 알코올을 넣고 촉매를 넣어주잖아요. 위쪽으로는 바이오 디젤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은 글리세린. 이거는 비누의 원료랍니다. 비누의 원료가 딱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에스터를 만드는 과정은 비누 제조랑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바이오 디젤은 경유랑 똑같을까요? 하면 얘도 좀 달라. 아주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얘도 산소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 디젤의 경우 바이오 디젤은 아예 실제로 경유랑 아예 뒤바꿔도 실제로 연료계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꾼다 해서 연료계통이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가 경유로 가고 있잖아요. 그 경유 싹 다 빼버리고 바이오 디젤을 넣어도 자동차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리 계속 가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료가 뭐라 했지? 이게 원료가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름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뭐냐면 추울 때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으면 삼겹살 구우면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 모아놓으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되지? 둥둥 허옇게 뜨는 거 있지. 그 뜨는 현상이 실제로 기름에선 좀 발생이 돼서요. 우리가 더운 지방 같은 게 괜찮은데 추운 지방, 특히 온도가 0도 아래로 영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면은 기름이 유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연료가 문제가 생기기가 문제가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외국 같은 경우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섞어서 써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도 섞어서도 많이 쓰거든요.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은 거의 100%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라 섞어서 쓰고요.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디젤과 그 다음에 일반 경유를 보통 섞어서 쓴답니다. 한 10% 아니면 많이 섞고 한 20% 섞어가지고 쓰는 것도 현재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경유를 100% 대체해도 문제가 없지만 경유에 비해서 어느 점이 높고 저온에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경유랑 섞어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3.5%, 외국은 7에서 10%. 근데 이거를 점점 비율을 높여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연구를 하고 있겠죠. 자, 이게 바이오 디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바이오 가스랍니다. 바이오 가스라고 말하는 거는 이 바이오 가스는 당연히 LPG의 대체품인데요. 이건 뭐냐면 가축의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요. 아니면 하수 슬러지, 그러니까 똥 같은 걸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다음에 산소를 안 준 상태에서 얘네들을 발효를 시켜봐요. 산소 없이 발효를 시키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혐기발효라 부르거든요. 혐기발효. 그래서 이거를 혐기 발효를 해주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메탄가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C랑 H만으로 나오는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가스가 그대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수 슬러지 같은 거 음식물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산소를 없는 상태에서 놔두잖아 하면 위쪽으로 메탄가스가 나와서 이 메탄가스를 모아가지고 메탄가스에서 혹시 이상한 불순물 있으면 불순물만 대충 걸러준 다음에 이건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거는 다른 거 거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쓸 수 있어.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하는 건데 이거는 친환경이냐? 이거 좀 논란이 좀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쓴 거를 재활용하니까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뭐라 해야 되지?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런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봐오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별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그것까지는 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이야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은 메탄가스로 우리가 만드는 이게 메탄가스거든. 메탄가스로 주로 무엇을 많이 해주냐면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가스를 그거 말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냄새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냄새가 좀 안 나게 하고, 좀 지역에 이것도 님비 시설에 속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만드는데, 다시 이걸 수용하는 시설까지 갖고 올 때 조금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나왔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거든요. 이 메탄가스랑 우리가 석유화학 시설에서도 나오는 메탄가스랑 실은 똑같은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석유화학 시설 같은 게 이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변환시켜서 이걸 가지고 보통 그레이 수소라 부르는데, 수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소 경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수소 경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이 들어가요. 이 바이오매스 산업도 이때 나온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요. 메탄가스를 우리가 그대로 수소 자동차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연료전지나 여기에 쓰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수소도 급을 아까 나왔다시피 이건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보통 부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오매스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재 펠릿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재 펠릿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버리고 남은 이런 폐목재, 우리가 집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하다 보면 목재를 쓰거나 이 폐목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폐목재를 가지고 연료화시키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그대로 연료시키면 좋긴 한데 이걸 그대로 연료시키면 모양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잘게 갈아가지고요. 이 안에 봐오면은 좀 나쁜 성분들도 있단 말이야. 나쁜 성분들을 아예 공장에서 다 태워가지고 우리가 불에 잘 탈 수 있는 성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숯 같은 성분만 남겨가지고 재료로 만들어줘. 어느 정도, 요 정도 손가락 정도의 크기의 목재 재료로 만들어줘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목재 펠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재나 목재 부산물 같은 걸 톱밥을 만들어서 건조시켜서 우리가 우드 펠릿이라는 걸 보통 만들어주는데요. 이거는 목재 이렇게 펠릿을 만들 때 일단은 목재에 있는 수분량도 굉장히 많이 없애주고요. 불순물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발열량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료를 태워도 얘가 훨씬 더 화력이 더 좋게 나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폐목재를 이용을 해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쓸데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야, 목재를 이렇게 실은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목재를 가지고 집도 많이 말고 목재를 많이 쓰잖아요. 목재를 많이 쓰는 거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언뜻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자르니까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왜 악영향일까? 나무를 사용하면 뭐가 안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구를 위해서 나무가 하는 역할은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 흡수, 두 번째가 산소 공급, 세 번째가 생태계 보존이 제일 크거든요. 이산화탄소를 근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다는데 한 가지 물어볼까? 여러분들 나무가 100년 된 나무랑 20년 된 나무랑 만들어진 지 한 1년 정도 된 나무, 어떤 나무가 목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많을까요? 언뜻 보기로는 질문하는 걸 보니까 20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실제로 제일 좋은 건 100년 된 나무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문제는 많이 되긴 많이 되지만 이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목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목재를 해보잖아요. 대부분 30년에서 5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하다가 노년기가 되잖아요. 70년이 넘어가면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재는 차라리 30년에서 50년만 키우고 이 목재는 잘라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목재를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무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라는 것보다 있잖아요. 나무를 조금 가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좋고요. 산소 공급량도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대부분 목재를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라게 놔두는 게 아니라요. 목재를 이렇게
가꿔가지고 자라게 해준답니다. 참고로 이거는 난 산림청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재가 지 마음대로 자랄 때보다 이렇게 자라야지 이 목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나 산소 공급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는 그냥 마구잡이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꿔서 자라게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나무를 자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흡수잖아요. 나무를 자르면 이산화탄소 흡수가 사라져요? 아니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탄소만큼은 이산화탄소를 계속 갖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방출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산림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데 나무는 안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쓰고요. 많이 심는 게 더 중요해요. 대신 심는 양이 쓰는 양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무작정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산림도 예쁘게 가꾸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많이 쓰고 그리고 쓴 거 가지고 좋은 목재 펠릿도 만드는 게 오히려 선순환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는 지금 방금 전에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바이오매스 산업 언뜻 보기로는 어때요? 지금 보기로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친환경 산업의 이거 어떤 게 더 당장은 유망해 보이나요?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히 바이오매스랍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석유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되 연료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산업을 많이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바이오매스 산업도 단점이 있겠지. 바이오매스 산업의 단점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면적당 연료 생산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료를 키워서 잡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료를 키울 때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요. 연료 키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오히려 다른 연료들도 들어간답니다. 대부분의 친환경 발전이라 부르는 것들은 일단 건설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에 얘들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짓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그냥 농사 지을 때 대부분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떠날 수도 있고 그럼 그 비행기는 뭘로 다녀? 그 비행기는 석유로 다니잖아.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면적당 연료 생산률이 낮기에 넓은 경장 면적이 필요하고요. 또한 환경 파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량을 가지고 특히 바이오에탄올, 식량을 가지고 연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나중에 곡물 생산 국가들이 곡물 소비량이 늘어나게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곡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빈곤층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우리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 나쁜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언뜻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효율이 좀 떨어져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에탄올 하나 만드는 바이오 에탄올 1리터 만드는 거랑 실제로 1리터를 만들 때 쓰는 거의 석유량이 1리터를 쓴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바이오 에탄올이랑 식량이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이오 에탄올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1리터라고 하지 말까? 자동차에 가득 채우는 거, SUV 기준으로 한 70리터에서 80리터 정도의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옥수수 양이 보통 어느 정도의 옥수수가 소모가 될 것 같나요? 실제로 옥수수 양을 비교해 보잖아요. 옥수수 양이 거의 한 사람이 1년간 옥수수를 주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옥수수 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몇백 킬로그램 정도가 옥수수가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옥수수로 먹어가지고 했다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고 풍요롭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괜히 연료화시켰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맛도 필요 없어. 크기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연료화시키는 작업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꼭 곡물로 해야 되냐? 곡물이 아니라 해조류냐 목질개를 가지고 연료화시키는 건 어떻게 되냐라는 고민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바이오매스 산업을 연구하시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이권하고도 관련돼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생기면은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파트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